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판결의 효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껏 방식과 동일하게 먼저 도해식 체계도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나서 이번 시간에는 여기 판서되어 있는 내용으로서 마무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 우리 교재를 가지고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체계도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판결의 효력에 대한 지금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맨 위에 있는 부분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결이 확정이 되게 되면 제일 먼저는 불가쟁력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불가쟁력이라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상소기간의 경과 등 재판 절차가 종료된 경우에 있어서 형식적 확정력으로서 불가쟁력이 발생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불가쟁력이 발생하게 되면은 더 이상 상소를 제기할 수 없고 그 판결의 취소와 변경을 구할 수 없게 됩니다. 판결의 확정력으로서의 불가쟁력이라는 것은 상소기간의 경과 등의 이유로 재판 절차가 종료되게 되면 더 이상 판결의 취소 변경을 목적으로 상소를 할 수 없게 되는 판결의 효력을 말하게 됩니다. 이 불가쟁력이 바로 형식적 확정력이 되는 것이고 이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은 기판력이 실질적 확정력이 됩니다. 이와 같은 불가쟁력은 밑에 보시게 되면은 판결의 효력과 재결의 효력을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는데 행정심판의 재결 역시도 재결의 효력으로서 불가쟁력이라는 게 인정이 됩니다. 판결의 효력의 형식적 확정력을 우리가 불가쟁력이라고 한다면 재결의 효력으로서 형식적 존속력을 또한 우리가 불가쟁력이라고 합니다. 재결의 효력으로서의 불가쟁력이라는 것은 행정행위의 형식적 존속력으로서의 불가쟁력과 동일한 것인데요. 재결 역시도 행정행위와 마찬가지로 존속력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행정행위 또는 재결의 존속력으로서의 불가쟁력이라는 것은 그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이 더 이상 당의 행정행위 또는 재결의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되는 힘을 말하는 것인데 여기서 판결의 불가쟁력이 상소기간의 경과 등이 문제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재결의 효력이나 행정행위의 효력으로서의 불가쟁력 역시도 마찬가지로 행정심판 청구기간이나 또는 행정소송 제소기간이 도가된 경우에 있어서 어떠한 기간이 경과됐을 때 불가쟁력이 발생한다라고 봅니다. 두 번째, 자박력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가쟁력이 발생하고 나면 판결의 효력으로서 자박력이 발생한다라고 하는데 이 불가쟁력이라는 것은 누구에게 적용되는 것일까요? 불가쟁력은 소송 당사자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불가쟁력은 행정소송법상 명문의 근거 규정이 있을까요? 행정소송법은 제1조부터 46조까지 있는데 행정소송법에는 판결의 효력으로서 불가쟁력에 대한 별도의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명문 규정 X라고 써놓으시면 되겠죠. 불가쟁력이 적용되는 대상은 누가 된다? 소송 당사자가 된다 이것이죠. 그 다음 이제 자박력을 한번 보시게 되면 자박력은 불가쟁력이 소송 당사자에게 적용되는 데 반해서 자박력은 선고법원에게 이 판결을 한 선고법원에게 적용이 됩니다. 자박력 역시도 불가쟁력과 마찬가지로 행정소송법상의 별도의 명문 규정은 찾을 수 없습니다. 이 자박력이라는 것은 판결이 확정되고 나면 그 선고법원 역시도 자신이 한 그 판결의 내용을 취소나 변경할 수 없도록 하는 힘을 말하는 것인데요. 정확하게 말한다면은 이 자박력이라는 것은 인용 판결이 확정되면 행정소송의 수소법원 역시도 자신의 판결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게 되는 판결의 효력을 말하게 됩니다. 다시 밑으로 한번 내려와 보시게 되면은 판결의 효력으로서 자박력이라는 것이 있다면 재결의 효력으로서는 불가변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판결의 효력으로서의 자박력을 방금 위에서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선고법원도 그 판결의 내용을 취소나 변경할 수 없다. 변경할 수 없다. 라고 했기 때문에 판결의 효력으로서의 이 자박력을 또한 불가변력이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오른쪽에 있는 재결의 효력으로서의 불가변력 역시도
행정심판위원회에게 적용되는 자방력이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상 행정행위의 존속력이라고 하게 되면 그 형식적 존속력을 불가쟁력이라 부르고 그 실질적 존속력을 우리가 불가변력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재결의 효력으로서의 불가변력과 판결의 효력으로서의 불가변력을 구별하기 위하여 제가 자방력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구별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재결이나 행정행위의 효력으로서의 이 불가변력이라는 것은 행정심판위원회를 포함하는 행정청이 자신의 결정에 스스로 구속돼서 그 재결 또는 행정행위를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는 힘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와 같은 불가변력은 통상 세 가지에서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행정심판의 재결이 있겠고, 두 번째는 확인행위가 있습니다. 확인행위. 그 다음 세 번째는 수익적 행정행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익적 행정행위는 수익적 행정행위에 대한 취소의 제한 범위로서 논의될 부분이지 불가변력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 것이 통설적 견해이고요. 또한 확인행위의 경우에 있어서도 예외가 존재한다는 점에 있어서 불가변력이 인정되는 대표적인 케이스는 바로 행정심판의 재결이라고 보게 되죠. 그러면 그 다음 단계에서 기판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판력이라는 것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이 되게 되면 소송 당사자가 밑에 보시게 되면 기판력이 적용되는 적용 범위로서 주관적 범위의 소송 당사자와 후소 법원이 있습니다. 여기서 소송 당사자가 더 이상 동일한 소송물에 대해서 후소 법원에서 다툴 수 없게 되는 힘을 우리가 기판력이라고 하게 되는데, 이 기판력의 지금 정의는 소송 당사자의 범위 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동일한 소송물에 대해서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는 힘, 그렇다면은 그것을 우리가 일사부재리효라고 부를 수 있겠죠. 또한 후소 법원의 측면에 있어서의 기판력이라고 하게 되면 전소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게 되면 후소 법원은 동일한 소송물에 대해서 전소 법원의 판결에 모순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모순 금지효로서 후소 법원에게 적용되는 기판력의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와 같이 후소 법원에게도 기판력이 적용된다라고 보는 이유는 소송 당사자에게 확정된 판결의 동일 소송물에 대해서 더 이상 다투지 말라고 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소송 당사자가 동일 소송물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가지고 취송을 제기했는데 그 취송이 인용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다시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다면 취송의 수소법원은 전소법원이 될 것이고, 여기서 무효확인 소송의 수소법원은 후소법원이 될 것입니다. 만약에 취송의 수소법원에서 당해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 적법하다라고 판단을 했다면 후소법원으로서의 무효확인 소송의 수소법원 역시도 동일하게 당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위법하지 않으므로 무효가 아니다라고 봐서 역시 마찬가지 기각 판결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위로 올라가서 기판력의 내용을 우리가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판력의 내용이라고 하게 되면 우선 인용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리고 기각 판결이 확정된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기판력은 지금 이 다른 판결의 효력들과 비교해 봤을 때 말이죠. 이 기판력은 인용 판결과 기각 판결에 모두 적용됩니다. 그에 비해서 오른쪽에 있는 이 형성력이나 대세효, 그리고 기속력의 경우에 있어서는 인용 판결, 인용 판결, 인용 판결에만 적용된다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판력에는 기각 판결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기각 판결에 관련된 내용도 있는 상태고요. 인용 판결은 당해 처분이 위법하다라고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그 처분 등이 위법하다는 내용으로 기판력이 미치게 됩니다. 기각 판결은 당해 처분이 적법하게 행해졌다라고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해 처분이 적법하다라는 내용으로 기판력이 미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정 판결에 있어서의 기판력은 어떠한 내용으로 미칠까요? 사정 판결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사정 판결이라는 것은
취소송의 본안 심리의 결과 원고의 주장이 이유가 있다라고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즉 당해 처분 등이 위법하다라고 인정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처분 등의 취소 또는 변경을 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법원의 재량 하에서 법치주의 원칙을 희생시키면서도, 즉 위법한 상태를 방치시키면서도 그 청구를 배척해서 예외적으로 기각 판결을 하는 것이 바로 사정 판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예외적 기각 판결이라고 하게 되고, 이와 같은 사정 판결의 근거 규정은 행정소송법 28조에 있고요. 이와 같은 행정소송법 28조는 공익을 대표적으로 우선하는 대표적 공익 우선 조항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엄연히 처분이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위법한 처분 등에 의해서 국민의 권익침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구제를 뒤로하고 처분을 그대로 남겨놓는 것인데, 그 이유가 바로 기성의 공공복리 상태라는 공익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소송법 28조를 우리가 대표적인 공익 우선 조항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정 판결은 엄연히 그 처분 등이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기각하는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때 기판력의 내용은 바로 처분 등이 기각 판결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기각 판결은 적법이죠. 기각 판결임에도 불구하고 당해 처분은 위법한 내용으로서 기판력이 미친다고 봅니다. 또한 이제 사정 판결의 또한 특수성이라고 하게 되면, 여기 이제 인용 판결은 당해 처분을 취소한다라고 주문에 명시를 하게 되고, 기각 판결은 그렇지 않은데 사정 판결은 그 처분의 위법적법까지 주문에 명시를 하게 됩니다. 이유는 바로 나중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처분이 위법했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문의 위법성까지도 명시를 하게 된다는 점, 여러분들이 이것을 좀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겠네요. 그럼 방금 전에 우리가 앞에서 불가쟁력이나 자방력의 경우에서는 행정소송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다고 했는데 기판력에 대한 규정을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기판력 역시도 행정소송법에는 별도의 명문 규정이 없습니다. 다시 비교해 보도록 합니다. 불가쟁력은 소송 당사자에게 적용되는 효력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방력은 선고법원에게 적용되는 효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기판력은 소송 당사자일까요? 아니면 선고법원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제 이 밑에 있는 주관적 범위를 보시게 되면 얘는 소송 당사자와 후소법원에게 적용되는 판결의 효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밑으로 내려가 보시게 되면 그 적용 범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결의 기판력과 그리고 판결의 기속력이죠. 오른쪽에 기속력을 보시게 되면 그 적용 범위에 대한 논의가 이렇게 나옵니다. 주관적 범위와 그리고 밑에 객관적 범위, 그리고 그 밑에 시간적 범위에 대한 논의가 나오고요. 그 다음 기속력도 마찬가지로 기속력의 주관적 범위와 객관적 범위, 시간적 범위에 대한 논의가 나옵니다. 이것은 이미 기판력이 발생했고 이미 기속력이 발생한 상태에 있어서 그 기판력과 기속력이 적용되는 범위를 설정하고 있는 문제라는 점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자 승계를 배울 때 기결력 이론에서 말하는 행정행위의 기결력은 적용 범위에 대한 논의가 아니라 기결력의 성립 요건에 대한 문제다 라는 점을 비교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얘들은 이미 성립이 된 상태에서 적용 범위 논의라고 있는 것이고, 하자 승계에서 논의되는 기결력이라는 것은 그 기결력이 언제 성립되는지에 대한 논의, 성립 요건에 대한 문제라는 것 여러분들이 비교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적용 범위를 보도록 합니다. 주관적 범위 우리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소송 당사자고 후소법원에게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근데 재미있는 현상이 있어요. 취소송의 피고가 누구였습니까? 행정소송법 13조 1항에 따르게 되면 피고 적격에 대한 특례 규정을 두고 있고, 그 법인격이 인정이 안 되는 행정청, 일개 행정기관을 피고로서, 소송 당사자로서 소송 행위를 할 수 있는 피고 적격 당사자 능력을 인정을 했었습니다. 얘가 피고였었죠. 그런데 방금 전에 기판력은 소송 당사자에게 적용된다고 했으면 이거 원피고 아닙니까? 원피고인데 기판력이 적용되는 것은 그 소송 수행 시에 피고였던 처분청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 그 처분청이 속해 있는 국가 등이라는 이 공법단체, 공법인에게 적용된다라고 본다는 점,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기판력이 처분행정청한테 인정이 안 되니까, 적용이 안 되니까, 예, 기각 판결이 나온 경우에, 기각 판결에도 기판력이 미치죠? 네. 기각 판결이 나온 경우, 즉, 그 처분 등은 적법하다라고 그 처분을 지지하는 판결, 기각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처분행정청은 그걸 다시 직권 취소를 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기판력이 여기에 있는 처분행정청에게 피고였음에도 불구하고 미치지 않기 때문에 기각 판결과 관계없이 직권 취소를 할 수 있게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 국가 등에게 기판력이 미친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이제 요 밑에 있는 선결 관계와 관련된 논의를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가지고 말이죠. 당해 처분이 위법하다라는, 여기 항고소송에서 당해 처분이 위법하다라는 인용 판결이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후소로서, 예, 국민이 이제 국가배상 청구송을 제기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후소로서 국가배상 청구송을 제기하게 되면 이 국가배상 청구송의 피고는 누가 되죠? 이거를 학설에 따라서 당사송으로 보든 판례에 따라서 민사송으로 보든지 간에 국가배상 청구송에 대한 피고 적격에 대한 특례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국가배상 청구송의 피고가 행정청이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이 국가배상 청구송의 피고는 누구예요? 국가 등이 되죠. 그래요. 그렇다면 여기 이 국가 등에게 기판력이 미친다는 것의 의미가 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항고송에서 당해처분 위협해 라고 이렇게 인용 판결이 나왔는데 그 다음 이게 전소였고 후소로 국가배상 청구송을 제기했어요. 그럼 이 후소로서 국가배상 청구에서 예, 국가 등이 당해처분은 적법해 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주장할 수가 없어요. 왜? 이 국가 등은 기판력에 적용을 받고 있단 말이죠. 피고로서 기판력에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예, 이 국가 등은 후소로서 국가배상 청구송에서 예, 당해처분은 적법하다는 주장을 할 수가 없고 만에 하나 주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는 이 후소법원은 모순금지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얘가 여기서 위법하다라고 하게 되면 국가배상 청구송에서도 그것은 위법하다라고밖에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법령 위반이 당연히 인정된다. 기판력이 미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 국가 등에게 기판력이 미친다라고 보는 것인지는 여러분들이 이 국가배상 청구송을 제기했을 때 국가 등이 과연 당의 가해 행위로서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을 할 수 있겠는가?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지금 이제 후소법원 쪽과 관련돼서 이 선결관계 문제를 보도록 합니다. 후소법원에게 미치는 기판력 문제와 관련돼서 선결관계. 선결관계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예, 전소죠. 전소로서 항고소송이 제기돼서 확정 판결이 나온 다음에 후소로서 국가배상 청구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전소로서 이 항고소송에서 위법성 판단한 것과 후소로서 국가배상 청구송에서 위법성 판단하는 것 사이에 있어서 이쪽의 위법성 판단과 이쪽의 위법성 판단 사이에 있어서의 관계를 우리가 그 관계를 선결관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 먼저 결정이 나왔다 이거죠. 선결, 이미 결정 나온 것. 그 다음 이제 여기서 위법한지 적법한지 판단하는 것. 그것과 그것 사이에 있어서의 관계. 그것이 바로 선결관계이고 이와 같은 선결관계라는 것은 전소로서 항고송의 확정 판결이 후소로서 국가배상 청구송에 기판력이 미칠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여기 이 세모, 이건 바로 여기는 이 기판력이 미치냐 안 미치냐에 대한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기판력이 미칠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선결관계에 대한 논의가 모든 국가배상 청구송에서 논의되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 국가배상 청구송에서 가해 행위라고 말할 수 있는 직무행위는 모든 공법 작용이 되기 때문에 처분과 같은 공권력 행사도 포함되지만 처분이 아닌 비권력적 공법 작용도 역시 위법하게 행해지면 국가배상 청구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과 국가배상 청구송의 직무행위 범위 내에 속하는 처분, 이쪽도 처분, 이쪽도 처분의 위법성이 문제될 때만 이와 같은 선결관계 논의가 되는 것이고 여기 국가배상 청구송에서의 그 가해행위가 만약 처분이 아니라 비권력적 공법행위라고 한다면 이런 논의는 없어지는 겁니다. 하지 않아요. 그러면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합니다. 과연 항고소송에서 위법적법에 대한 판단이 국가배상 청구송에 그대로 미치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만약에 항고소송에서 그 처분 등이 위법하다라고 이렇게 인용 판결이 나오면 이 기판력이 여기 있는 후소법원
국가배상 청구성의 수소법원에 그대로 미칩니다. 그러니까 이 후소법원도 이거 위법하다고 했으면 앞에서 얘도 위법하다고밖에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항고소송에서 당해 처분 등이 적법하다라고 해서 이제 막 기각 판결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때 국가배상 청구성의 수소법원은 이 항고소송의 판단에 그대로 따라가지고 당해 처분은 적법하다라고 판단해야 될까요? 그럼 이 법령 위반은 X다라고 해야 될 텐데요. 그건 아니란 말이죠. 이때는 국가배상 청구성 수소법원이 법령 위반이 있다 동그라미 위법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고 그 다음 법령 위반이 없다 적법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여기 있는 이 화살표를 보시면 아시겠죠? 화살표를 보게 되면 여기 네모가 조그맣고 네모가 크더라 이겁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항고소송에 있어서의 위법성의 범위와 국가배상법에 있어서의 위법성의 범위를 비교했을 때 이 항고소송의 위법성의 범위는 작고 국가배상 청구성의 위법성의 범위는 크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를 포함하면서 그보다 큽니다. 그러니까 항고소송에서 그것이 위법하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 얘는요 위법하지 않다라고 할 수도 있고 위법하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 항고소송에서 위법하다라고 하게 되면 이 위법하다는 것은 여기에 이 네모가 여기에 안으로 쏙 이렇게 들어와 버릴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위법하다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여기 이 동그라미가 바로 여기에는 이 인용 판결이고 여기에는 이 두 X가 바로 여기에는 이 기각 판결이 된단 말이죠. 이제 아시겠죠? 항고소송의 위법성하고 국가배상법에 있어서의 위법성이라는 것이 그 범위가 다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여기 이제 전소가 항고소송이고 후소가 국가배상이라고 돼 있는데 거꾸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전소가 국가배상 이걸 이렇게 내리시고 이걸 이렇게 내리시고 했을 때 국가배상 청구소송에 있어서의 인용기각 판결이 항고소송에 있어서 어떤 기판력이 미칠까요? 이건 무조건 X예요. 여긴 세모였었단 말이죠. 이게 동그라미일 수도 있고 X일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세모였는데 이건 무조건 X라 이거. 왜 그러냐면 이 항고소송에 있어서의 소송물은 처분의 위법성입니다. 그런데 이 처분의 위법성은 국가배상 청구소송의 본안 요건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국가배상 청구소송의 본안 요건은 뭐예요? 배상 책임의 성립 요건이죠. 공무원, 직무행위,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 손해, 인과관계 여기 뭐 있었죠? 위법성. 본안 요건 중에 하나가 바로 위법성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 소송물이 여기에는 이 본안 요건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얘기가 있는데 국가배상 청구소송의 소송물은 국가배상 청구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항고소송의 본안 요건은 그냥 위법하냐 적법하냐니까 이게 이쪽에 본안 요건으로 들어가게 될 가능성은 0%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이겁니다. 이제 약간 심화학습을 들어가시게 되면은 여기도 선결 여기도 선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앞에는 관계 뒤에는 문제라고 합니다. 이건 이제 어떤 상황을 얘기하는 거냐면 이 앞에 이거 여기 이제 1번 요 상황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거 2번 상황 이제 머릿속에 지워버리세요. 1번 상황을 생각했을 때 전소로서 이 항고소송이 있는 경우 전소로서 항고소송이 없는 경우를 이제 나눠가지고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전소가 있다는 것은 앞에서 이미 뭐예요? 처분의 위법적법에 대한 판단이 한번 선결되었다는 것이고 전소가 없었다는 것은 나중에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때까지 그 누구도 지금까지 그 처분이 위법한지 적법한지에 대해서 아무도 한 번도 판단해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소에서 이미 판단이 있었으면 그 판단하고 국가배상 청구소송에 있어서의 위법성 판단하고 사이의 관계가 뭔데 이 기판력이 미쳐 안 미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앞에서 항고소송에서 처분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한 적이 없으면 이 국가배상 청구소송에서 당해 처분, 행정행위가 위법한지 여부, 즉 위법성 심사를 직접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선결 문제가 뭐예요? 선결 문제가. 본안 재판을 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전제가 되는 문제죠. 국가배상 청구소송에 있어서의 그 가행위가 처분이라고 하게 되면은 이때는 처분의 위법적법에 대한 심사가 국가배상 청구소송에 있어서 본안 재판하는데 필수적인 전제가 되기 때문에 이때는 선결 문제라는 게 발생하는데 이 선결 관계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판결의 기판력의 문제였었다라고 한다면 이 선결 문제는 행정행위에는
공정력과 비스무리한 구성요건적 효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발생하는 게 바로 선결 문제라는 점. 요건 판결의 효력이고 요것은 이제 행정행위의 효력이라는 거. 전소가 있고 없고 차이가 있다는 거. 이거 두 개 이렇게 구별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사례 문제 풀 땐 굉장히 큰 도움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예, 2010년도 사법시험 제1문이었죠. 설문 3번에서 요거 묻고 설문 4번에서 요거 묻고 이렇게 딱 바로 연결시켜서 물어요. 요 차이를 알 수 있냐? 요걸 물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기판력의 적용 범위로서의 주관적 범위 다음에 이제 객관적 범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객관적 범위는 소송물이 된다. 우리 이렇게 보게 돼요. 예, 소송물이라는 것은 이제 뭐 학설 대립이 있습니다만은 통설 판례에 따르게 되면 당해 처분의 위법성 일반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당해 처분의 위법성 일반 이런 문제는 여기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여기다 옆에다가 CF 처분 사유 추가 변경. 처분 사유 추가 변경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게 되죠. 예, 객관적 범위 이제 이 소송물로 보게 되는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기판력이 적용되는 그 판결은 무슨 판결일까요? 각하 판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소송물에 대해서 적용된다고 했어요. 그 처분이 위에 볼까요? 인용 판결은 처분이 위법하다는 내용으로, 기각 판결은 적법하다는 내용으로, 사정 판결은 위법하다는 내용으로 기판력이 미친다고 했는데 이 각하 판결은 그 소송을 거절해버렸기 때문에 처분이 적법한지 위법한지에서 한 번도 판단해 본 적도 없습니다. 판단해 본 적도 없으니까 기판력이 미칠 건덕지가 없는 거죠. 그렇죠? 뭐가 없다고요? 건덕지가 없는 거예요. 건덕지가. 그렇죠? 라면 국물만 있는 상태죠.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기판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본안 판결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이 위법성 일반이라는 것은 내용상 위법성 일반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차상 위법적법에 대한 문제는 역시 또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근데 말이에요. 이제 여기 요 밑에 있는 거 요건 여러분 지워버리세요. 시간적 범위는 판결시로 보는데 요 밑에 여기 지우고 요거 지우고 이거 다 지워버리세요. 왜 지우냐면 이건 이제 제가 사실 이제 심화학습의 측면에 있어서 그 위법성 판단 기준시를 처분시로 보는 경우와 판결시로 보는 경우를 모두 다 포함해서 이렇게 요약을 해놓고 나니까 요걸 가지고 이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요거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판결시 요것만 살려놓도록 할게요. 이따가 이제 제가 지금 여기서 기판력의 시간적 범위는 판결시다. 기속력의 시간적 범위는 처분시다. 라고 보는 차이를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테니까 우선은 기판력의 시간적 범위가 판결시라는 걸 여러분들이 먼저 좀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형성력이 무엇인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성력. 형성력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취소 판결이 만약에 확정이 되게 되면 그 판결의 취지에 따라서 말이에요. 처분행정청이 별도의 직권 취소 같은 걸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행정청의 직권 취소를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그 처분의 효력이 그것도 심지어 처분 당시로 소급해서 효력이 소멸되는 판결의 효력이 바로 형성력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제 정확하게 얘기를 하게 되면 형성력이라는 것은 형성을 시키죠. 뭘 형성시켜요? 법률 관계를 형성을 시킨단 말이에요. 이 형성력은 원래는 기존의 법률 관계의 변동을 가져오는 효력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방금 뭐라고 했나요? 취소 판결이 있으면 처분행정청의 직권 취소를 기다릴 것 없이 당해 처분은 소급해서 효력이 당연히 소멸되는 힘이 형성력이라고 했어요. 처분의 효력이 소멸되는 힘이 형성력이라고 말했는데 형성한다라는 것은 바로 법률 관계를 변동시킨다는 건데 그건 뭔 소리야? 무슨 관계지? 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 구조를 보시면 아실 수 있어요. 아주 멋진 그림이 하나 있죠. 완벽한 이해가 가능한 그런 그림이에요. 여기 그 처분이 없었다면 이 법률 관계가 B라는 내용의 법률 관계가 이게 바로 기존의 법률 관계였던 거예요. 이거는 수익적 법률 관계였다 이거지. 그런데 여기서 이 처분 등 침익적 처분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 법률 관계가 A라는 이게 이제 위법하게 되면 요건 이제 위법한 법률 관계가 되겠죠. 이 법률 관계 형성됐어요. 취소 판결이 있습니다. 이 법률 관계 A가 형성된 것은 이 처분 등이 법률상 원인이 돼서 만들어진 건데요. 이 구체적인 법률 관계는 얘를 법률상 원인으로 만들어진 건데
취소 판결이 나오게 되면 방금 제가 뭐라고 했냐면 취소 판결이 있으면 형성력 처분행정처의 직권 취소를 기다릴 것 없이 이 처분 등의 효력이 자동으로 소멸된다. 그래요. 형성력 때문에 이 처분 등의 효력이 자동으로 이렇게 소멸되잖아요. 그러면 얘는 여기 있던 이 법률상 원인을 상실하게 되죠. 그러면 이 법률관계 A가 다시 이 법률관계 B로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원상 회복돼 버릴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된 거예요? 법률관계가 변동된 거죠. 그러니까 처분 등의 효력이 소멸되는 문제하고요. 법률관계가 변동되는 문제는 떼려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사실 이 형성력이라는 것은 법률관계의 변동을 가져오는 힘인데 처분 등의 효력이 자동으로 소멸되는 힘이다라고 해도 틀린 정의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쪽으로 정의를 할 수도 있고 이쪽으로 정의를 할 수도 있는데 왜 제가 이쪽으로 정의를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형성력의 실제 내용은 법률관계 변동을 가져오는 효력이지만 형성력의 구성 요소로서 형성효하고 소급효에 대한 문제는 이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형성효하고 소급효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걸 좀 기억해달라 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쪽의 처분 등의 문제로서 형성력을 제가 정의를 한번 해본 겁니다. 그럼 이제 우선 직관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공무원에 대해서 취소 판결이 나왔어요. 죄송합니다. 취소 판결이 왜 나와요? 예, 공무원에 대해서 파면 처분이 나왔습니다. 파면 처분이 나왔으면 이제 공무원은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소멸했죠. 예, 박탈당했어요. 근데 이제 이 공무원이 물론 이제 소청심사를 거쳤을 것이고 취소를 제기했습니다. 취소를 제기했는데 취소 판결이 나왔어요. 취소 판결이 나왔으면요, 공무원의 신분은 바로 자동으로 회복이 될까요? 취소 판결 나오면 예, 공무원의 신분은 바로 회복이 됩니까? 그렇죠. 왜 그래요? 예, 취소 판결의 형성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법률관계 변동을 가져온 효력이 있기 때문에 여기로 한번 내려가 볼까요? 이게 만약에 파면 처분이라고 하게 되면 이 법률관계 A는 뭔가요? 갑이라는 친구의 공무원의 지위 없음이라는 법률관계예요. 근데 여기서 이 파면 처분의 효력을 이렇게 소멸시켜버리게 되면 요걸로 바뀌는데 요건 뭘까요? B는 법률관계 B는 바로 갑의 공무원의 지위 있음이라는 법률관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형성력이 인정되는 이상 취소 판결이 나오게 되면 이 법률관계 변동이 초래돼 갖고 예, 공무원의 신분은 자동으로 회복된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소송을 제기하는 거죠. 안 그러면 처분행정청한테 가서 예, 손이 발이도록 비는 게 훨씬 빠를 겁니다. 그럼 여기 구성 요소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제가 형성력을 어떻게 정의했는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행정청의 별도의 직권 취소를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그 효력이 처분 당시로 소급하여 소멸되는 판결의 효력, 형성력. 잘 들으셨죠? 여기에는 당연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소급하여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이 형성효만 우리가 한번 정의를 해보게 되면은 바로 이거예요. 취소 판결이 나오면 별도의 직권 취소 무료. 처분행정청의 별도의 직권 취소를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처분의 효력이 소멸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만 보게 되면은 그 처분의 효력이요, 취소 판결 시점 이후로 소멸되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소멸되는데 취소 판결 이후의 시점에서부터 소멸되는 거예요. 근데 형성력 안에는 원칙적으로 이 소급표가 들어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여기 소급표 옆에다 이렇게 CF 보이시죠? 예, 포인트 보이시죠? 예, CF 이렇게 딱 그리세요. 옆에다 뭐라고 쓰냐면 집행정지 예외 이렇게 써놓으세요. 집행정지 예외. 집행정지도 형성력이 인정돼요. 그런데 거기는 소급표가 없는 형성력이에요. 취소 판결은 소급표가 있는 형성력이고요. 소급표라는 것은 취소 판결이 나오게 되면 소급해서 처분 등의 효력이 소멸되는 힘이 바로 소급표인데 두 개를 합치면 취소 판결이 있으면 당연히 소급해서 처분의 효력이 소멸되는 거. 이게 바로 형성력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럼 우리 여기까지 무슨 얘기 했었나요? 요거 이제 여기 앞에 불가증력, 짜박력, 기판력 하면서 행정소송법에 명문 규정이 있어 없어? 그리고 누구에게 적용되는가? 수범자가 누구야?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요 이제 형성력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 형성력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요, 이건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거니까 이제 별도의 수범자는 없어요. 그런데 행정소송법의 형성력 규정 보신 적 있나요?
여기서 너 들렸어요? 형성력 규정이 있어요. 행정성법 29조에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신 분 계시네요. 저기, 그쵸? 네. 제주에 계시요 제주도에. 예. 29조는 요거죠, 요거. 대세율 규정이죠. 그쵸? 대세율 규정이에요. 29조에 뭐, 법률관계 변동을 초래한다. 또는 뭐, 처분의 효력이 자동으로 소멸한다. 이런 표현 보셨어요? 아니죠. 그쵸? 29조가 형성력의 근거 규정이라고 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써놓으세요. 행정소송법 29조 이코로 간접적 근거. 간접적 근거. 직접적 근거는 아니에요. 형성력에 대한 정의가 있진 않아요. 간접적 근거입니다. 그럼 이걸 왜 간접적 근거라고 할까요? 형성력까지 봤으니까 이제 오른쪽에 대세요로 한번 넘어보도록 합니다. 커졌어요. 그쵸? 예, 잘 보이나요? 처음부터 읽을걸. 그쵸? 대세요. 행정소송법 29조엔 대세요 규정이 있죠? 예, 제3자요라고도 하고요. 제3자에게 적용된다라고 해요. 그럼 이 대세요는 뭔데요? 대세요는. 이거는 여기도 인용 판결에만 기각 판결에도 인정되는 건 얘밖에 없어요. 예, 오지랖도 넓죠. 그러면 형성력도 대세요도 인용 판결에만 인정이 되는데 대세요라는 건 말이에요. 인용 판결이니까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의 형성력이 소송상 제3자에게도 원용되도록 하는 판결의 효력입니다. 뭐라고요? 형성력은 원래 누구에게? 소송 당사자에게만 인정되는데 누구에게도요? 예, 제3자에게, 소송상 제3자에게도 인정되도록 하는 힘이 바로 대세효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세효라는 것은 형성력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대세효에 대한 근거 규정이 있다면 그것은 실질적으로는 뭐예요? 예, 형성력의 근거 규정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식의 느낌 여러분 어디서 받았었나요? 행정소송법 11조에 보게 되면은 이런 얘기가 있죠. 민사법원은 행정행위의 효력 유무에 대해서 심사할 수 있다. 근데 효력 유무를 이쪽의 문제로 한번 보세요. 요거를 위법성 심사로 한번 보세요. 아니 지가 위법성 심사도 할 줄 모르면 예, 효력 유무 심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효력 유무 심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당연히 위법성 심사는 할 수 있다는 것이 전제가 되죠. 대세효가 인정된다는 것은 29조에서 당연히 형성력도 취소송에서 인정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이 형성력을 예, 행정소송법 29조에 간접적 근거를 두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뿐입니다. 그럼 여기는 행정소송법에 직접적 명문 규정이 있어요? 당연하죠. 그 29조가 그렇죠. 그러면 이 대세효는 소송상 제3자에게 적용되는 거니까 얘한테 적용되겠죠. 그럼 이런 경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인민소송을 한번 제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민소송을. 저기 상류에 말이에요. 연탄공장이 있어요. 연탄공장 공장장이 예, 연탄공장 가동 허가 처분을 받았어요. 예, 왜 코맹맹이 소리 하냐고요? 재밌자고 한 건데 예, 죄송합니다. 예, 그러니까 연탄공장 가동 허가 처분을 받았는데 말이에요. 근데 연탄공장 가동 허가 처분에 대해서 인근 주민이 아이고 자꾸만 연탄재가 흘러내려오네. 예, 이게 나는 뭐 콤프로스트인 줄 알고 우유에 타먹었는데 아주 속이 안 좋아. 이래가지고 연탄공장 가동 허가 처분에 취소를 제기했어요. 취소를 제기했는데 취소 판결이 나왔단 말이죠. 형성력은 누구에게만? 소송 당사자에게만. 그러면 피고는 누구? 피고는 그 연탄공장 가동 허가 처분을 하는 행정청이겠죠. 원고는 누구예요? 인근 주민이죠. 그러면 형성력 뭐라고 했어요? 취소 판결이 나오게 되면 지금 처분 뭐였어요? 연탄공장 가동허가 처분. 연탄공장 가동허가 처분은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근데 누구한테만 형성력이 인정돼요? 원고 피고한테만. 그쵸? 원고 피고한테만 인정되니까 연탄공장 공장장은 연탄공장 가동허가 처분이 공장장한테 그대로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연탄공장 공장장이 누구예요? 소송상 제3자예요. 그쵸? 그러니까 얘는 허가 처분의 효력이 있어. 원고하고 피고, 인근주민하고 행정청, 너희들한테는 연탄공장 가동허가 처분이 없어. 근데 공장장한테는 있어. 그럼 공장장이 계속 공장을 가동해도 돼요? 얘한테는 허가 처분이 있으니까 해도 된다 이거예요. 취소는 괜히 얘기했네. 이겼는데 이런 상황이 되죠. 그러니까 이럴 때 무엇을 위해서요? 그 인근주민의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대세효로 인정한단 말입니다. 그럼 취소 판결이 나오게 되면 연탄공장 공장장, 소송상 제3자에게도 물론 이제 처분 상대방이죠. 소송상 제3자에게도 너한테도 이제
대세효 적용돼서 처분의 효력은 없어. 이렇게 하게 된다는 겁니다. 형성력은 소송 당사자 원피고에게 적용되는데 이렇게만 하다 보니까 원고의 특히나 제3자요 행정행위에서 원고의 권리구제 실효성이 확보가 안 되더라. 그래서 대세효를 인정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또 이렇게 보면 좀 이상한 일이 발생하죠? 만약에 이러면 어떡할 거예요? 그 연탄공장 가동 허가 처분이 적법해요. 적법한데도 불구하고 그 행정청이 멍청해요. 문외아예요. 그렇죠? 두뇌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인근주민이랑 싸웠는데 졌단 말이에요. 적법한 처분인데 취소 판결이 나왔어요. 그 피고행정청이 져야지 취소 판결이 나오죠. 취소 판결이 나왔어요. 그러면 공장장은 뭐 되는 거예요? 버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공장장 억울해 죽어버릴 거야. 그렇죠? 그래서 연탄을 먹고 죽을지도 모른단 말이지. 연탄 공장 공장장이 인권을 보장해야겠죠. 그래서 똑똑한 연탄 공장 공장장, 너는 이제 멍청한 피고행정청 옆에 딱 서가지고 좀 도와줘라. 이런 의미에서 소송상 제3자의 소송 참가를 행정소송법 제16조에서 허용하게 됩니다. 이거 테마가 뭐예요? 이거 행정소송상 소송 참가. 거기 보면 제3자 소송 참가하고 행정청 소송 참가하고 두 개가 있죠? 그때 제3자 소송 참가는 행정소송법 16조, 행정청 소송 참가는 행정소송법 17조예요. 지금 그건 아니고요. 제3자 소송 참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뭔가 느낌이 빡 왔어요? 그렇죠. 여기서 이 제3자가 소송 참가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뭔데요? 얘 때문에 그렇죠? 대세효 적용받으니까 이것 때문에 소송 참가를 할 만한 동기부여가 되는 거겠습니다. 그렇겠죠? 좀 이따가 이제 행정청 소송 참가는 요거 기속력 얘기하면서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17조 좀 기억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요거 재심 청구 요건 뭘까요? 요것도 요 친구의 권익을 보호하려고 요거 논의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에 있어서는요. 언제까지 가능해요? 신급 불문입니다. 얘는 어디까지요? 상고심까지 가능해. 근데 만약에 소송이 끝났어요. 판결이 확정된 다음에도 얘 권리 구제를 하기 위해서 재심 청구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뭔 소리야 이게 또? 이거 어떡할까? 이거 기판력, 그쵸? 판결이 확정돼갖고 기판력이 발생하게 되면 뭐 적법하다고 했다, 위협하다고 했다 이렇게 판단이 나오면 더 이상 주장하면 안 돼요, 그쵸? 거기 모순되는 주장하면 안 돼요. 다투면 안 돼. 근데 여기 다투게 해준다잖아요. 왜 그래요?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소송 당사자죠. 누군 포함 안 돼요? 소송상 제3자는 포함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기판력의 적용을 기판력 적용 X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재심 청구를 허용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자신의 규칙 사유 없이 소송 참가를 하지 못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을 하게 되겠죠. 지금까지 얘기했던 게 바로 대세효에 대한 문제였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여기 이제 제일로 많이 나오는 문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기속력입니다.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있죠. 왜? 스타는 마지막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도 조금 이따가 얼굴을 보여드릴 겁니다. 보고 싶어도 조금만 참으시고 기속력 보도록 합니다. 여기서 형성력에 대세효에 얘랑 얘는 솔직히 그나물의 그 밥, 가재는 개편, 이건 같은 친구들이에요. 근데 얘네들도 인용 판결, 얘도 인용 판결에만 인정이 되는 친구네요. 그랬잖아요. 기판력만 기각 판결에 미친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넘어오시게 되면 기속력도 역시 인용 판결에만 미치게 됩니다. 그러면요. 얘 있잖아요. 얘하고요. 이렇게 한번 묶어볼까요? 네모로 이렇게 네모로 묶어갖고 항상 제가 하는 거 있죠? 여기다가 이제 시간 날 때마다 빽빽이로 별표를 치세요. 1578개. 왜 그러냐면 얘하고 얘는요. 행정소송법에 명문 규정이 있어요. 저 앞에 있는 친구들은 없어. 얘들이 있어. 29조? 얘 몇 조겠어요? 바로 옆에 있으니까 바로 옆에 거예요. 얘는 30조. 그쵸? 29조, 30조. 이렇게 됩니다. 얘 명문 규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뭐라고 했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뭐 이렇게 길어, 그죠? 줄일까요? 줄이겠습니다. 뿅, 뿅.
이게 이제 여러분들의 핸드폰과 같은 효과, 화면을 키우고 줄이는 프레즈 효과입니다. 불가쟁력 소송 당사자에게 적용됩니다. 자방력 선고법원에게 적용됩니다. 기판력 소송 당사자와 후소법원에게 적용됩니다. 형성력 소송 당사자에게 적용됩니다. 대세효 소송상 제3자에게 적용됩니다. 기속력은 누규 얘는 여기 이거 했잖아요. 이거 주관적 범위, 여기도 주관적 범위 얘들입니다. 처분행정청과 관계행정청 얘네들한테 적용이 돼요. 옆에 써놓으시고 행정소송법 30조에 근거 있다 이렇게 해놓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또 얘기했던 걸 비슷한 거 한번 볼까요? 여기서 크게 내려오게 되면 국가 등한테 기판력이 미치고 피고였던 그 처분행정청한테 기판력이 안 미쳐요. 뭔데? 기각 판결일 때 직권 취소도 할 수 있다라고 했죠? 요거 만약에 기판력은 이렇게 살짝 잘 피했는데 판결의 효력으로서 기속력에 걸려버리게 되면은 기각 판결 나왔을 때 적법한 처분이죠? 처분 등을 지지하는 판결이죠? 직권 취소 못할 거예요. 기판력은 잘 피했는데 기속력에 걸리면 직권 취소 못하겠죠. 근데 뭐냐면 아까 전에는 기판력은 주관적 범위에 적용이 안 된다고 했고 얘는요 인용 판결만 기속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기각 판결은 기속력 없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기속력과 관계없이 처분행정청은 또 엄연히 적법한 처분을 직권 취소해야 됩니다. 뭐 그런 게 있어요. 적법해도 부당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행정심판위원회도 부당할 때도 취소 제기를 하는데 자기가 한 처분행정청이 못할 이유가 뭐랴? 기속력의 내용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속력이라는 것은 행정소송에서 그 인용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있어서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처분행정청과 관계행정청에게 그 판결의 취지에 따라서 일정한 행동을 해야 되는 의무를 부과하는 구속력을 우리가 기속력, 누구를 구속한다고요? 얘네들을 구속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 기속력이 누구 여기 얘하고 얘한테 판결의 취지에 따라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될 의무를 부과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의무라는 점에서 한번 모아볼까요? 이 반복금지의 이름을 여기다 이렇게 쭉 올려가지고 반복금지 의무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그럼 비슷비슷해졌나요? 보통 말을 할 때는 반복금지효, 재처분 의무, 원상회복 의무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기속력이 얘네들한테 어떠한 판결의 취지에 따라서 행동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는 거라고 하게 되면 그냥 의무로 통일시켜 보게 되면 반복금지 의무, 재처분 의무, 원상회복 의무 저는 충청도 사람인데 왜 의를 못할까요? 지역차별하고 있는 거입니다. 제일 중간에 있잖아요. 그쵸? 중간에 중심, 균형 잡고 있는 너무 사람들이 멍청하다고 해서 잠시 충청도를 보호해봤습니다. 기속력의 내용 보시게 되면은 반복금지 의무, 재처분 의무, 원상회복 의무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얘는 뭐예요? 고르지 마. 부작위 의무예요. 얘들은 뭐예요? 재처분 해. 원상회복 해. 무엇을 할 것. 얘는요, 무엇을 하지 말 것. 부작위 의무, 작위 의무, 작위 의무. 부작위니까 소극적 의무, 소극적 효력. 얘는 작위니까 적극적 의무, 적극적 효력. 얘도 작위니까 적극적 의무, 적극적 효력. 이렇게 되겠죠. 부작위는 하지 말아야 되는 걸 했을 때 위반. 작위는 불이행 이렇게 됩니다. 불이행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기속력의 반복금지 위반될까 안 될까? 동일한 처분을 똑같이 또 했는데 그거 반복금지 위반도 안 돼? 이런 문제 너무나 많이 나오죠. 이때 기속력의 적용 범위 측면에서 논의해 볼 수도 있어요. 기속력 위반 여부. 기속력 위반이라고 하게 되면 반복금지 위반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속력 위반이라고 하게 되면 이거 적용 범위를 이용해서 풀 수도 있고요. 반복금지의 문제니까 결국 반복금지 요거 위반 요건 요거 가지고 풀 수도 있어요. 요거 가지고도. 뭐 동일한 당사자가 아닌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요건 이제 새로운 사유에 근거했냐? 요 이제 동일한 처분 요거는요. 위법 사유 시정했냐? 이런 문제예요. 이제 동일한 사유 여기다가는요. 여기다 이제 뭐라고 쓰시냐면은 새로운 사유 이렇게 해 놓으세요. 그러면 오른쪽 화살표 위반 X. 동일한 처분 쪽에서는 화살표 딱 당겨가지고
위법 사유 시정. 이렇게 해놓고 나서 오른쪽을 살펴 위반 X.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새로운 사유 쪽에다가는요. 그 옆에다 괄호 열고 당해 처분이라고 우선 한번 써보세요. 당해 처분. 괄호 닫으셔야죠. 그렇죠? 문 열었으면 우선 닫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동일한 처분 여기서 위법 사유 시정이라고 한 부분은요. 거기 밑에다 괄호 딱 열고 구체적 위법 사유 이렇게 쓰고 물론 또 괄호를 닫아보세요. 왜 그러냐면 기속력이 위반되냐 안 되냐에 대한 문제는 여기를 가지고도 볼 수 있다라고 했지만 이걸 가지고도 볼 수 있다고 했죠. 이거 얘기한 거예요. 이거. 방금 위에 새로운 사유 옆에다가 여기 있죠? 새로운 사유? 당해 처분이라고 써놓으라고 했죠. 위법 사유 시정 여기 있죠? 예, 구체적 위법 사유라고 써놓으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 사항이 없어서 기속력이 위반이 아니면 여기는 여기에 해당 사항이 없는 거고요. 여기에 해당 사항이 없어서 반복금지 위반이 아니면 여기는 여기에 해당 사항이 없어서 기속력 위반이 아니게 돼서 결국 얘와 얘는 같은 친구 짱구, 얘하고 얘도 친구 짱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결국 뭐 얘나 기속력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얘랑 뭔가 공통 부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처분 의무 보도록 할게요. 아, 이런 말씀을 안 드렸네. 질문. 여러분 혹시 반복금지의 근거 규정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행정소송법에서? 네, 찾으신 분들은 milkandrice 한메일.net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소송법 개정된 다음에 혹시 들어올지 모르니까 그건 반칙이에요. 예, 보내주시면 제가 5만원짜리 상품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로 보낼까요? 예, 아무데도 안 보내요. 왜? 없어요. 반복금지 규정은 없어요. 근데 반복금지 인정될 수 있습니까? 행정소송법 30조 1항의 근거에서 인정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고작 소극적 효력이기 때문에 30조 1항의 일반적 기속력 규정에 근거하여 이거 인정시키게 됩니다. 얘랑 얘는 조심해야 돼요. 얘는 적극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예, 이건 별도의 명시적 근거 규정이 있어야 돼요. 명시적 근거 규정. 그래서 요거 이제 두 개를 이렇게 묶어볼까요? 동그랗게 이렇게 반달 예쁘게 묶어보세요. 예, 제가 웃으면 반달이 돼요. 이렇게 해서 여기 화살표 이렇게 딱 당겨요. 이렇게 딱 당겨 놓은 다음에 CF 딱 걸고는 뭐라고 쓰시냐면 거부 처분 취소 심판 괄호 열고 무효 등 확인 심판 괄호 닫아보세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화살표를 딱 당겨가지고 재처분 의무 인정 여부라는 논점을 한번 써보세요. 행정심판판트에 가면 그 같은 논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심판법은 49조 2항에서 의무이행 심판에서만 그 재처분 의무를 인정하고 있는데 취소 심판이나 무효 등 확인 심판에서 인정되는 재처분 의무 규정이 행정심판법에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거부처분 취소 심판, 거부처분 무효 등 확인 심판 여기서 재처분 의무를 인정할 수 있겠는가 그런 논점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어떤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예, 대법관이에요. 나 참. 그쵸? 정말, 실망이에요. 그쵸? 무슨 말이냐면, 행정심판법 제49조 1항에 있는 일반적 기속력 규정에 근거해서 재처분 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라고 본단 말이에요. 적극적 의무인데. 그래서 지금 제가 방금 뭐라고 했어요? 얘네들은 적극적 의무니까 별도의 명시적 근거가 있을 때만 인정될 수 있다고 했죠? 그건 이제 행정심판 쪽에 연결시켜서 한번 살펴본 것 뿐입니다. 올라가시고. 재처분 의무에 대한 규정은 요거 두 개가 있어요. 30조 2항, 30조 3항에 있습니다. 요건 이제 거부처분과 관련된 재처분. 요거는 절차상하자와 관련된 재처분 의무. 요거는 실질적 권리 구제를 위해서. 요거는 신청인의 이익 보호를 위해서 인정됩니다. 그건 또 뭔 소리일까요? 방금 이상한 네모 보이셨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요거 거부처분에 대해서 취소를 제기했어요. 거부처분에 대해서 취소를 제기했는데, 거부처분 취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영업 허가해주세요. 라고 신청을 했는데요. 거부처분을 한 거예요. 근데, 왜 거부처분해요? 거부처분 위협한 것 같아요. 난 요건 다 충족했어요. 라고 해서 취소를 제기했는데, 너희 주장이 맞아. 해서 취소 판결이 나왔어요. 권리구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영업허가를 받으려고 취소를 제기한 거잖아요. 그렇죠? 영업허가가 나오지 않으면 취소를 제기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권리구제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 영업허가를 해주도록 행정청에게 어떤 의무를 부과해야 되겠죠? 기존에 영업허가 신청했던 그 기존의 신청에 대해서
야, 다시 제처분해. 판결의 취지 제처분해. 이렇게 하는 게 바로 뭐예요? 제처분 의무입니다. 그래서 거부 처분과 관련돼서 제처분을 안 해주게 되면 취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권리구제가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런 제처분 의무를 인정을 하더라 이것이죠. 그런데 말이에요. 요거 이제 거부 처분에서 이제 공간이 어디 있을까? 여기 위로 이렇게 딱 당겨 보세요. 아까 여기다 못 쓰셨다고요? 그러면 요쪽으로 당기시든지. 아이고. 예. 막 왔다 갔다 하나요, 지금? 예, 롤러코스터 같죠? 예, 이렇게 해서. 예, 그냥 이렇게 하세요. 여기다 이렇게, 여기 거부 처분에서 이렇게 여기다 딱 써놓으세요.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이렇게 할 거예요. 공간이 아까 확보하시고. 동그라미 1. 예, 여기서 이제 제처분 의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동그라미 1. 원고의 신청에 따른 제처분 XXX. 동그라미 2. 판결의 취지에 따른 제처분 동그라미. 그러니까 제처분을 하라는 게 아무리 거부처분 취소 판결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신청에 따라서 무조건 인용처분, 허가처분을 해주라는 건 아니에요. 판결의 취지에 따라서 제처분을 해보라는 거죠. 판결의 취지에 따라서 제처분 했는데 거부처분이 또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어쨌든 판결의 취지에 따라서 다시 제처분을 하라는 의무였던 것이었다. 그러면 이제 요 밑에 있는 절차상하자 제처분 의무 이건 뭘까요? 여러분 이런 경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허가 신청을 한 신청인은 갑이었습니다. 근데 말이에요. 이게 경원자 관계예요. 갑한테 허가를 해주게 되면 을은 허가를 못 받아요. 제3자요 행정행위죠. 갑한테는 수익적이고 처분상 제3자 을한테는 침입적이에요.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갑은 말이에요. 그 허가 요건을 다 갖춰갔어요. 갑한테 허가를 해주는 게 맞아요. 근데 이놈의 멍청한 행정청이 무슨 짓을 하냐면 갑한테 이유 제시를 안 하고 허가 처분을 해준 거예요. 근데 을한테 걸렸어. 을이 야, 너 처분하는데 이유 제시 안 하냐? 너 공부 똑바로 안 해? 너 행정청이면 행시 출신 아닌가? 행정법 공부했을 텐데 이 멍청한 놈아. 행정절차법 23조에 보시게 되면 공통처분 절차로서 침입적 처분이든 수익적 처분이든 복귀적 처분이든 무관하게 이유 제시는 무조건 하도록 되어 있는데 너 이유 제시 안 했어. 절차상하자 인정돼. 위협한 처분이야 라고 하면서 처분상 제3자 을이 만약에 취소를 되겠다고 생각해 보세요. 법원은 어떻게 할까요? 그 위협한 건 위협한 거잖아요. 취소 판결이 나올 겁니다. 그럼 갑은 어떡합니까? 갑이 뭘 잘못했냐고요. 그렇죠?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 하면서 갑은 이제 쓰디 쓴 소주 1잔을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갑의 소주값을 벌어주기 위해서 제처분의 의무를 인정하는 거예요. 신청인 갑의 이익을 보호해야 되겠죠. 신청인 갑이 무슨 잘못이 있냐 이거죠. 그래서 다시 갑이 신청했던 그 신청부터 먼저 다시 한번 판단해서 갑이 허가 처분을 받을 대상이 맞았다라면 다시 해줘라 라는 게 바로 신청인의 이익 보호를 위해서 인정하는 제처분 의무였던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기속력의 마지막 내용으로서 원상회복 의무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상회복 의무. 이런 거 어떨까요? 이걸 원상회복 의무 요렇게 당겨가지고 여기 요만큼에다가 한 3개 한번 써볼까요?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동그라미 3. 동그라미 1, 과세처분. 목소리가 왜 이러냐고요? 오늘 하루 종일 수업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1, 과세처분. 그리고 나서 오른쪽 화살표 돌려줘 라고 쓰세요. 돌려줘. 그 다음에 이 화살표 위에다 뭐라고 쓰냐면요. 과운합 이렇게 쓰세요. 과운합. 엄연히 위법한 과세처분임에도 불구하고 이 착한 국민은 또 돈을 냈어. 진짜 그러니까 사회생활 좀 냉정하게 해야 되는데 내버렸어. 과운합.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이 나오면 원상회복 의무 원상회복시켜 돌려줘. 동그라미 2번. 압류 이렇게 써보세요. 압류. 만약에 이 친구가 말이에요. 뭐 과세처분을 받았는데 그 납세 의무를 불이행해요. 그래서 강제징수가 들어가요. 독촉, 공매, 청산. 압류가 뭐예요? 압류가. 재산권 행사를 막는 거죠. 보전시키는 거죠. 그게 뭐를 하냐면 뭐 빨간 딱지 이러지 말고 우리 승용차를 압류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승용차 압류했어요. 압류는 뭘까요? 압류의 법적 성질은
예, 권력적 사실행위죠. 아이쿠. 단기간에 종료되는 특징이 있네요. 빨리 집행정지 걸어야겠습니다. 예, 집행정지 걸어놓고 나서 압류처분에 취소 제기했는데요. 압류처분 위협해요. 취소 판결 나왔어요. 그럼 압류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이 나왔는데 안 돌려주면 돼요, 안 돼요? 옆에다 또 써놓으세요. 압류, 오른쪽 화살표, 돌려줘. 두 번 쓰지 말고 한 번만 쓰세요. 그 다음 밑에 3번 보도록 합니다. 또 요런 판례 있죠. 요거 가끔 또 문제 나와요. 안양교도소에서 만약 청주교도소로, 예, 청주가 좀 더, 안 좋은가요? 예, 청주교도소로, 예, 이송조치를 했습니다. 이송조치, 예, 김근태 사건이죠. 네. 아이고, 돌아가신 분한테 제가 반말을 해버렸습니다. 지금 이건 장난하는 게 아닙니다. 예, 진지하게. 이송조치도 권력적 사실행위예요. 권력적 사실행위에 대해 취소를 제기합니다. 역시 집행정지 빨리 걸어야겠죠? 그 판례의 핵심 논점은 효력정지였었어요. 예, 이제 집행정지 걸었다 칩시다. 그래서 권력적 사실행위 이송조치에 대해서 취소를 제기, 취소 판결 나왔다.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다시 데리고 와야 돼요. 그렇죠? 청주교도소에서 안양교도소로 다시 데리고 오는 거 원상회복. 예, 뭐라고요? 돌려보내 이렇게 쓰세요. 그게 바로 뭐예요? 원상회복 의무다 이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 30조가 1항은 일반적 기속령, 2항은 거부처분 재처분의 의무, 3항은 절차상하자 재처분의 의무. 이거 근거가 없어요. 근거가. 아까 제가 계속 입에 침이 마르게 적극적 의무는 별도의 명책 규정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없단 말이에요. 없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인정을 안 해오다가 무효확인 소송에서 하수도 인자부담금 판례, 이거 2008년도 판례죠. 여기서 무효확인 판결의 원상회복 의무를 인정했는데 아직까지 취소된 판례가 없습니다. 학설은 인정하고 있지만 판례는 인정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뭐예요? 문제가 안 나온다. 판례 없는 데서 안 나오니까 이것만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 한번 볼까요? 반복금지어는 위반의 문제, 불이행의 문제, 불이행의 문제 이렇게 되어 있죠. 위반은 이렇게 화살표를 빨간색으로 하세요. 분홍색 젤러펜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로 딱 당기세요. 만약 위반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안 되는데 위반하면 어떻게 돼? 위법 무효. 그 위반된 처분은 없는 것이요. 이렇게 되면 큰 문제 없죠? 네. 여기 이제 불이행하면 어떻게 돼요? 불이행하면 하란다고 하지 말란다고 안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람이. 그쵸? 하면 어떡할 거예요? 불이행하면 오른쪽 화살표, 예, 간접강제 이렇게 써놓으세요. 간접강제. 간접강제는 몇 조에 있을까요? 예, 요거는 이제 행정소송법 제34조에 있습니다. 간접강제는 뭐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돈 버는 방법 가르쳐 드릴까요? 돈 버는 방법. 예, 지금 준비하는 시험을 포기하시고요. 예, 뭐를 하시냐면 9급 공무원이 되세요. 아시겠죠? 9급 공무원이 제일 빨라. 물론 이제 모든 시험이 보통 한 2년 이상 걸려요. 근데 어쨌든 2년 만에 합격할 가능성이 제일 높아. 그래서 이제 객관식이니까. 문제가 몇 개 되지도 않아. 그리고 선택지가 4개야. 그쵸? 예, 됐어.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예, 뭐 이제 민원이 와갖고 어떤 허가 신청을 하잖아요? 무조건 거부해버려. 예, 무조건 거부해. 그럼 이제 상대방이 이제 뭘 하겠어요? 거부처분 취소를 제기하겠죠. 무조건 거부했으니까 위협하겠지? 취소 판결이 나와. 그러면 이제 거부처분 취소 판결 재처분 의무가 인정되겠죠. 37조 2항에 따라서 끝까지 재처분하지 마. 죽을 때까지. 예.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재처분을 계속 안 하게 되면은 얘가 이제 요거 오른쪽 화살표 34조 간접강제 했죠. 1심 법원에 간접강제 신청을 할 거예요. 간접강제 신청을 하면 뭐 하게 되냐면요. 이렇게 돼요. 예, 1심 법원이 먼저 예, 상당한 기간을 주기도 합니다. 재처분 의무를 이행할 수, 즉시 배상 명령할 때도 있어요. 예, 뭐 둘 다 가능합니다. 어쨌든 이제 손해배상 명령을 하게 돼요. 근데 요게 이행강제금이랑 비슷해가지고 말이에요. 예, 이거를 이제 배상 명령을 하게 되면은 돈을 계속 안 줘요, 그렇죠? 뭔 소리야? 돈을 왜 안 줘? 배상 명령을 하게 되면은 예, 누구한테 그 이제 허가 신청했던 민원인한테 국가가 돈을 줘야 돼요. 돈을 배상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재처분 기간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계속 돈을 줘야 돼. 계속 돈을 줘야 돼. 그러면 이 민원인을 이제 누구로 삼으시냐면요. 친구. 친구. 예. 그럼 얘가 이제 돈이 계속 모여. 그렇죠? 계속 모여. 계속 모이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구급 공무원이었죠. 어떻게 돼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한테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되셨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한테 손해를 끼치면 안 돼요. 공무원이. 그럼 여러분 어떻게 돼? 파면될 거야. 예.
파면되면 퇴직금이 몇 년 되지도 않은 퇴직금도 못 받아. 파면되면 2분의 1로 깎기 상관없어. 왜? 내 친구가 돈 벌었잖아. 나랑 합작해서. 그쵸? 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돈을 한 50억 받아. 계속 해주지 말고, 재처분하지 말고, 그걸 이제 반을 딱 나눠요. 그래서 25억, 25억. 이제 그러다 걸리면 큰일 나니까 빨리 외국으로 가세요. 괜찮은 방법인가요? 네, 죄송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지금 하는 공부에 충실합시다. 간접강제 해결했던 겁니다. 예, 손해배상 명령을 하는 거, 간접강제. 요거 불이행하게 되면 간접강제 방법이 뒤에 있어요. 이건 어때요? 원상회복 의무 요거 불이행하게 되면? 아니, 원상회복 의무 규정도 없는데 무슨 불이행 시에 그에 따른 대처 방법이 있겠습니까? 없죠. 그쵸? 그래서, 오른쪽 화살표 이렇게 써놓으세요. 공법상 결과제거 청구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공법상 결과제거 청구권 논의가 그래서 나오는 것이다. 예, 그 다음 내려갑니다. 금방 끝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예. 적용 범위 보도록 합니다. 요건 이제 아까 우리 봤죠. 근데 요거 뭐예요? 요거. 아까 전에 우리가 대세효 기억나시나요? 벌써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예. 우리 머릿속에는 복사기가 있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이레이저가 있어요. 이라이저 아니고 캔디. 이레이저. 지우개. 그렇죠? 지우개 자꾸 잊어버려. 예. 그게 반복 학습이 핵심이에요. 대세효가 인정이 되니까 억울하게 이 형성력에 적용을 받는 소송상 제3자가 행정소송법 16조에 따라서 소송 참가를 해서 피고행정청의 친구되기를 할 수도 있다라고 했죠. 여기도 이런 게 있어. 관계행정청한테 기속력이 적용돼요. 그러니까 이놈이에요, 이놈. 요 놈이 잘못했는데 이제 그 처분이 있다 보니까 그에 따른 또 다른 처분이 나오기도 하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또 다른 처분을 하는 그 관계행정청. 내가 뭘 잘못했냐고. 그런데 얘가 기속력에 적용을 받아요. 그럼 얘는 뭐 하고 싶겠습니까? 얘도 소송 참가를 하고 싶겠죠. 얘도 누구 편 들고 싶겠어요? 처분행정청의 편 들고 싶겠죠. 그쵸? 얘는 참 외롭지 않아서 좋겠어. 그쵸? 얘도 친구 많아. 그쵸? 그래도 뭐예요? 멍청하게 위법한 처분을 하게 되면 친구라도 많아야겠죠? 이게 바로 행정청의 소송 참가입니다. 아까는 16조의 제3자 소송 참가, 지금은 17조의 행정청의 소송 참가, 얘랑 결합되면 무적의 행정소송상 소송 참가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객관적 범위, 실체적 심리 내용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당해 처분의 구체적 위법 사유가 바로 기속력이 적용되는 범위예요. 뭐가 특히 중요하게 다뤄질까요? 이거예요. 요거. 반복금지에 위반되지 않아. 기속력에 위반되지 않아 라고 얘기할 때 요거가 정말 중요하게 다뤄져요. 그러니까 취소 판결의 대상이 됐던 그 개정 처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 개정 처분이랑 똑같은 형태, 똑같은 내용의 처분이 나왔는데 그게 그 취소 판결의 대상이 됐던 그 처분과 같은 처분이 아니야. 당해 처분. 그때 그 취소 판결을 했던 그 위법 사유랑 똑같은 사유로 그런 거야. 아니야. 구체적 위법 사유. 요게 다른 이름으로 개개의 위법 사유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처분이 위법하다라고 했던 그 개개의 위법 사유니까 간접적 근거나 방로는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보게 되는 것이죠. 위에서 얘기했던 거 당해 처분은 동일한 사유 쪽이었었습니다. 위에서 얘기했던 거 구체적 위법 사유는요 동일한 처분 쪽이었었습니다. 새로운 사유의 근거 여기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항상 여기 문제가 나오는 게 뭐냐면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에요.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인정이 안 되면 당해 처분이 아니다 라고 보게 됩니다. 그럼 기속력 위반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요건 이제 뭐냐면 요건 이제 내용상하자 관련된 문제, 요건 절차상하자 관련된 문제. 청문을 실시 안 했다가 이번에 청문을 실시했다. 청문을 실시하고 위법사유를 시정했다 라고 하게 되면 그 구체적 위법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객관적 범위 밖이에요. 기속력에 적용을 안 받아요. 기속력에 위반이 되지 않죠. 이렇게 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 이제 시간적 범위 이렇게 들어오는데 시간적 범위는 아까 전에 기판력은 판결시였죠. 여기는 위법성 판단시 처분시가 돼요. 왜 그럴까요? 이걸 좀 보세요. 이걸 좀 보세요. 기판력은 소송법적 효력, 쟁송법적 효력입니다. 기속력은 실체법적 효력입니다. 그럼 이게 소송법적 효력이라고 하게 되면 소송 자료를 제출하는 시점이 언제까지인가가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소송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사실심 변론 종결 시까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판력은 그 시간적 범위가 사실심 변론 종결시가 됩니다. 너 아까 판결시라고 했잖아. 아이고. 기본적인 얘기인데 사실심 변론 종결시는 그냥 판결시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사실심이 뭔지 법률심이 뭔지 여러분들 이거 한번 구별해보고 그 다음에 그 사실심 변론 종결시가 언제인지 그리고 판결시와의 관계는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알 수 있어요. 이 사실심이라는 것은 법원이 소송사건의 법률 문제와 함께 그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관계 진위나 그 존부에 대해서 조사해서 심사하는 것이 바로 사실심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사실심이라는 것은 1심과 2심까지가 바로 사실심에 해당하고 3심으로서의 상고심은 법률심이라고 합니다. 3심은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단순히 법률적 판단만 해준단 말이에요. 즉 이와 같은 법률심이라는 것은 이미 사실심을 거친 재판에 대해서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만 판단하는 심급이 바로 법률심 제3심 상고심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2심까지가 바로 사실심 변론 종결시인데 2심까지만 뭘 할 수 있어요? 사실심 변론 종결시 2심까지만 소송 당사자는 소송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단 말입니다. 2심까지의 그 사실심 변론 종결시가 종결되고 나게 되면 이제 남는 게 뭐가 있어요? 판결의 선고 절차만 남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심 변론 종결시와 판결시는 사실상 0으로 수축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결국 동일하게 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이래요. 기판력은 소송법적 효력이기 때문에 소송 자료를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겠는가가 문제가 된단 말입니다. 그 소송 자료는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제출할 수 있다 이겁니다. 사실심 변론 종결시는 판결시와 동일하게 본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판력의 시간적 범위는 사실심 변론 종결시 판결시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행정소송법 제26조에 보게 되면은 직권심리주의라는 규정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직권탐지주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역시나 변론주의를 그 기본 구조로 하게 되는데요. 그 얘기는 뭐냐면 얘가 지금 주장한 내용에 대해서 얘가 입증한 내용만 바탕으로 해서 재판을 진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가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제대로 주장을 하지 않아서 그래서 발생하는 불이익은 자기가 책임지고 기판력 적용받아서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입증하지 못한 내용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불이익은 자기가 책임지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기판력이 발생해서 더 이상 다툴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송 자료를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겠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소송법적 효력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게 판결시예요. 이렇게까지 열렸는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른 얘기 하시면 저는요 울어버릴지도 몰라요. 기속력 이건 실제법적 효력이에요. 실제법적 효력이란 바로 뭐예요? 실체법에 위반되면 위법, 그쵸? 이건 뭐야? 위법적 법을 판단하는 효력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위법적 법을 판단하는 기준시가 언제니? 물어봤더니 야 거기는 처분시설하고 판결시설이 있는데 처분시설이 통설 판례단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려요. 실체법적 효력이기 때문에 위법성 판단이 그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 기준시가 언제냐라고 물어봤어요. 시간적 범위 때문에. 그랬더니 처분시래요. 그러니까 시간적 범위가 처분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분 당시까지 객관적으로 존재했던 사유에 대해서만 여기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처분 당시까지 객관적으로 존재했던 사유 여기까지만 기속력이 적용된다라고 보는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왜 등이라고 이렇게 했을까요? 등 여기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딱 해갖고 여기다가 사정 변경이라고 하세요. 오히려 사정 변경이 더 중요한데 왜 이랬을까요? 누구야 이거? 제가 써놓은 걸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옮겨놓으면서 사정 변경 4글자 쓰기 싫어서 등 이렇게 해놨나 봅니다. 제가 이제 오늘 가서 가만히 두지 않겠습니다. 법령 개정이나 사정 변경이 발생하게 되면은 처분 시점 이후에 발생한 법령 개정에 따른 개정법령, 사정 변경에 따라 발생한 사실적 기초는 처분 시 이후에 발생한 것이지 처분 당시까지 객관적으로 존재했던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기속력에 적용을 받지 않아서 그 같은 경우엔 기속력에 위반된다라고도 보지 않는다 이런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에 있는 이 법적 성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속력 문제 나오면 또 이런 말 나옵니다. 기속력이라는 것이 기판력이야? 특수효력이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말이죠. 기판력설, 이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기속력은 기판력의 하나의 속성에 불과한 것이야. 여기 써있네? 하나의 속성에 불과한 것이야.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기판력의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기속력일 뿐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특수유력설은 아니야. 기속력은 민사소송에는 인정되지 않은 행정소송에만 존재하는 특수한 유력인 것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럼 얘들은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이쪽으로 갈 거니까 얘들의 주장이 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판례 입장이 궁금하시다고요? 그거 참 곤란한 질문인걸요? 판례는 지금 스스로 헷갈리고 있어요. 본인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몰라요. 판례라는 친구가 있으면 좀 만나봤으면 좋겠어요. 판례라는 친구를 좀 만나보게. 김판례? 이런 친구 있을 겁니다. 그렇죠? 분명히 판례라는 이름을 본 적이 있어요. 1순환, 2순환, 3순환, 순환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A 처분에 대한 취소를 제기했어요. 전소예요, 전소. 전소에서 인용 판결, 취소 판결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똑같은 처분을 또 해요. A, 크기 다르다고 하지 말고 똑같은 처분이에요. 이렇게 되면 기속력에 위반되죠. 그래서 위법 무효였어요. 위에 있었잖아요. 그래갖고 얘가 다시 무효하기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러면 전소는 취소이에요. 후소는 무효하기소송이에요. 얘도 처분의 위법성 판단이에요. 얘도 처분의 위법성 판단이에요. 그럼 전소에서 위법하다고 판단해서 취소 판결했어요. 그럼 무효하기소송 후소도 위법하다고 판단해서 무효하긴 판결을 해야 된단 말이죠. 이건 뭐예요? 줄이겠습니다. 이건 바로 위에 있었던 이 기판력의 후소법원에게 적용되는 모순금지어죠. 똑같이 판단하란 말이에요. 그래갖고 얘가 이게 전소, 이게 후소니까 똑같이 판단해서 무효하긴 판결을 하게 될 거란 말이죠. 여기에 있는 이 판결의 확정력, 실적 확정력이 이렇게 미치게 된단 말이에요. 이거 기판력이란 거죠. 그런데 얘는 왜 위법 무효였을까요? 기속력에 위반돼서 그런 거잖아요. 기속력은 기판력에 가는 길의 여정에 있었군. 이거 이정표야, 이거. 그래서 기판력의 하나의 속성이 기속력이다라고 얘들이 주장을 해요. 참 답답한 인간들, 그쵸? 그냥 그런 인간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판례는 뭐라고 하냐면, 판례는 말이에요. 기속력하고 기판력을 헷갈려요. 엄연히 내용이 기속력 내용인데, 이렇게 말해요. 기판력에 위반돼서 위법하지 아니하다. 뭔 소리야? 기판력에 뭐가 위반돼? 기판력은 어떻게 위반하는 거야 도대체? 알려줘. 그거 기속력이란 말이죠. 또 이런 말도 합니다. 기판력은 사실심 변론종 결시죠. 기속력은 처분시죠. 근데 또 이런 말을 해요. 판례가 사실심 변론종 결시 이후에 발생한 사유이기 때문에 기속력에 위반되지 않는다. 그래서 위법하지 않다. 얘는 또 뭐래?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합니다. 아주. 그래서 보통 이제 이렇게 막 헷갈리니까 학자들은 그래요. 판례가 기판력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라고도 말하고 아니야. 잘 보면 내용은 기속력이야. 특수유력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도 말하고 또 혼용하고 있다라고도 말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특수유력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것은 기속력의 내용이었던 게 분명하고요. 언젠가 아주 오래전에 이런 판례가 있었어요. 아무도 발견하지 못한 판례를 제가 진주처럼 발견한 판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민사소송에는 인정되지 않은 행정소송에만에 있어서의 특수한 효력으로서 기속력이 인정된다. 이런 판례가 한번 있었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혼용하는데 특수효력설의 입장에 좀 가깝지 않겠나. 판례 입장은 아무도 몰라요. 어머니도 모르고 며느리도 몰라. 저는 이제 어떻게 보냐면 이런 주장을 하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 아까 전에 시간적 범위가 얘랑 다른 이유도 얘는 소송법적 효력, 얘는 실제법적 효력이기 때문이라고 했고 이것도 다르고 기판력은 행정소송에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민사소송에도 인정되고 모든 판결에 다 인정이 됩니다. 기속력은 행정소송에만 있어요. 이건 뭐 관계행정청, 처분행정청한테 적용되는 기속력이잖아요. 뭐 민사소송에 무슨 처분행정청이 있어. 그죠? 그 다음에 얘는 모든 판결, 이건 모든 판결 옆으로 화살표 딱 당겨요. 인용 판결 플러스다가 기각 판결. 인용 판결, 기각 판결 아까 다 인정되는 거 유일한 놈 기판력이라고 했죠? 기속력은 인용 판결이 인정되죠. 얘는 소송의 후소법. 얘 처분 청구이죠. 완전 다르네, 완전 달라. 그쵸?
그래서 특수이력설의 입장이 타당하다라고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우리가 행정법 체계도를 가지고 너무 줄였나? 네. 판결의 효력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는데 제가 아까 전에 얘기하겠다라는 것들이 좀 시간이 좀 많이 돼갖고요. 두 번째 시간에 말씀드리기로 했던 내용하고 그 다음에 판서되어 있는 내용 그리고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가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지금 관련된 내용들을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고 있어요. 위법했으니까 다시는 그러지 마. 다시 돌려줘. 다시 그러지 마. 다시 처분해. 이렇게 잘 설명을 해놓고 있는데 시간이 좀 많이 지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잠깐 쉬었다가 판서 내용들 같이 좀 보고요. 교재 내용 같이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